네, 안녕하십니까. 아트앤마켓의 서진수입니다. 오늘은 일산에 위치한 아주 몽환적이고 환상적인 작품을 하고 있는 김택성 작가의 아틀리에 겸 스튜디오를 찾아서 그의 작품 세계, 세계화 계획, 그리고 시장에 관한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 작업실이 아주 면적도 굉장히 높고 이 층고도 높으면서 아주 채광이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규모가 큰 이 공장들 두세 채를 가지고 전부 사용하고 계시는데 아주 큰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도 인상적이고, 언제부터 이곳에서 작업을 하셨나요? 한 2016년경이니까 한 7, 8년 정도 됐죠. 네. 네. 그럼 그 이전에는 어디서 하셨던 거예요? 작업실을 제가 한 7, 8번 옮긴 것 같습니다. 작업 시작하고 나서. 근데 이 정도 되는 작업실을 가진 것은 정말 저한테는 행복한 일이고요. 이전에는 저 파주 쪽에 월세 25만 원 내고 농가 창고에서 있었었거든요. 근데 그때만 해도 행복했었어요. 30평 정도 되는 쥐가 들끓는 농가 창고에서 할 때만 해도 이 정도 크기가 나한테 주어졌다니 하면서 행복했는데, 제가 그 이후로 그 미술계 상황이 좀 더 좋아지면서 제가 이곳을 마련하게 됐죠. 네. 아주 감사한 일이죠. 네. 어쨌든 월세 25만 원 농가 창고에서 지금 이러한 큰 스튜디오 두 동, 세 동인가요? 두 동인가요? 네, 세 동입니다. 네, 세 동. 이건 뭐 대성공 아닙니까? 예, 제 한 7, 8년 전에 비교하면 당연히 그렇죠. 예. 지금 구조를 잠깐 좀 설명해 주실까요? 예,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작업실은 총 60평짜리 창고 3동입니다. 일반 창고 시설을 구매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지금 이 자리는 작품을 뷰잉해야 하는 장소이고요. 그리고 이제 수장고도 같이 있고요. 그리고 이 장소는 이제 특히 외부에서 미술 관계자들이 이제 오시면 여기서 작업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이제 전시에 대해서 토론하는 그런 장소로 쓰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2개 창고는 워낙 제가 바닥에다 작업을 놓고 하는 작업이다 보니까 면적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바닥 면적을. 그래서 60평짜리 2동이 이제 물 작업을 할 수 있는 이제 환경을 만들어서 제가 리노베이션을 했죠. 제가 이제 작업실을 만드는데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배수 시설이 좋아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제가 해가 있을 낮에만 작업을 하거든요. 색작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시설들 하는데도 신경을 많이 썼죠. 자, 어쨌든 키도 굉장히 크시고 머리도 기시고 아주 스타다운 면모가 강하신데, 제가 저 축구도 또 좋아한다고 들었거든요. 아주 좋아합니다. 키가 지금 얼마나 되시나요? 예, 키가 저희 아버님이 62채 안 되세요. 아, 예, 예. 근데 제가 삼형제인데 저만큼 큽니다. 제가 1m 84인데요. 돌연변이죠. 우선 또 이 작업 방식과 이렇게 색깔들이 아주 오묘하고 굉장히 몽환적 이런 걸 보면은 이 미술이 뭔가, 회화가 뭔가 이런 걸 자꾸 생각하게 되는데요. 저는 미술하다, 회화하다 하는 투 부정사의 부정법 단어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우리가 미술하면은 회화, 뭐 조각, 사진, 뭐 설치 이런 여러 가지 것을 할 때 그 장르에 대한 일단은 통상적인 평균적인 개념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회화하다 그랬을 때는 되게 이제 뭐 붓으로 뭐 오일이나 아크릴 물감을 가지고 뭘 그리는 걸 얘기를 하는데, 우리 김택성 작가의 이 작품 스타일이나 방식은 굉장히 독특한 것 같아요. 네, 작업 방식에 대해서 좀 잠깐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아니라 저는 제가 만드는 작업이 아닙니다. 이 개념 자체가
만들기보다는 그 되어지는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becoming이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작업의 태도나 방법이 바뀐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30대 초반까지는 그 사회 정치적인 그 상황에 대해서 대단히 관심이 많았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많지만요. 그래서 대단히 의식화됐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림을 하는 그림을 도구화해서 사회적 발언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시절이 있었죠. 즉 그걸 풀어서 말씀드리면은 제 관심이 제 바깥에 있었던 것이죠. 근데 첫 번째 개인전을 하고 나서 제가 미술을 도구화해서 사회적 발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섣부른 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걸 깨닫고 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자.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 선무당 잡듯이 그렇게 경솔하게 하지 말고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을 하면서 그 관심 자체가 제 내면으로 돌아오게 됐죠. 그러면서 지금의 작업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때가 나이로 치면은 몇 살 정도? 제가 34살 때였습니다. 이제 자각의 시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 관심에서 어쨌든 자기 자신의 어떤 내면 세계로 이렇게 큰 시프트가 이루어졌던 걸로 보여집니다. 저는 원래 소묘를 잘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그린 그림, 뒷생이라고 하죠. 예. 모방해서 그리는 것을 아주 잘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제 관심이 내면의 세계로 전환이 되면서 정말 내가 감동을 받고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는 과정에서 제가 발견했었던 것이 물빛이었거든요. 예. 근데 그 물빛을 손으로 아무리 묘사하려고 하더라도 제가 실제 본 그 물빛의 아름다움에 도저히 다가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물을 실제 파도를 그린다든지 호수를 그린다든지 그런 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야말로 시각적 모방이거든요. 그런 그림들은 저를 전혀 감동시켜 주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받은 그 감동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를 한 1년 내지 2년 정도 수많은 실험을 했었었죠. 재료에 대한 실험, 방법에 대한 실험들을 했었었는데 그 실험 과정에서 어느 순간 영감이 떠오르더라고요. 그 영감이 뭐냐면은 내가 물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물이 스스로를 표현하게 해보자. 그렇게 전환이 이루어지더라고요. 사고의 전환이. 그러면서 물이 스스로를 표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쪽으로 방법론을 찾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환경을 만들어주고 물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표현하게 여건을 만들어주니까 조금씩 그 모습을 드러내더라고요. 현재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작업이 그렇게 환경을 만들어줘서 물이 스스로를 드러낸 작업이라고 할 수 있고요. 구체적인 이제 방법론은 실제 그 물빛을 표현하려면 결국은 저한테 가까이 있었던 것은 물감이었거든요. 근데 물감은 이 세상에 원래 존재하지 않았던 겁니다. 화학자들이 18세기에 발명한 거거든요. 원래 자연에 존재하지 않았던 물감으로 자연에 있는 것들을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었던 것이죠. 그거를 깨닫는 순간 물감을 해체하는 작업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물감을 해체하는 것이 어떤 방법이냐면은 그 물감은 액상화된 덩어리거든요. 그러니까 입자화된 알료를 바인더라고 하는 액체로 이렇게 섞어 놓은 것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해체하는, 물로 해체하는 작업을 저는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연계에 있는 모든 것들이 자연계의 모든 색들이 물감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입자로 이루어졌거든요. 그건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자연 관찰을 통해서 체득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물감을 우선 입자화시키는 일부터 시작을 했죠. 그거를 물에 풀어서, 물감을 물에 풀어서 입자화시켜서 그 입자화된 알갱이들을 캔버스 표면 위에 가라앉히는 방법으로 작업을 진행한 겁니다. 아주 그 방식의 방법론에 이제 이런 것도 있지만은 네. 당시 이제 작가들이 이제 고뇌하고 생각하고 하는 것들이 어떤 그 작품을 대하는 어떤 애티튜드, 태도랄지 미학이랄지 그다음에 내 작품의 어떤 그 다양성이나 스펙트럼이 어디까지일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할 것 같아요. 네네. 여기에 대해서도 잠깐 좀 말씀을 좀. 제가 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물이 스스로를 드러내게 해보자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이 태도의 전환입니다. 그 태도는 그 농부의 태도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농부들이 작물을 재배할 때 농부가 하는 것은 보살피는 것 뿐이거든요. 환경을 만들어주고 보살피는 것 뿐입니다. 실제 그 어떤 작물이 성장해 가는 모든 포텐셜, 잠재력은 그 작물 자체가 이미 갖고 있습니다. 제가 시골에서 오래 자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연스럽게 그런 태도가 제 안에서부터 발현되더라고요. 미학으로 그걸 얘기한다고 한다면 뭐 보살핌의 미학이라고 할까요? 그런 이제 태도를 갖고 작업을 했고, 실제 제가 아이들 둘이 있는데 아이들 둘도 사실 그렇게 교육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살필 뿐이지 철저하게 그 두 아이들의 개성이나 기질을 철저하게 존중하는 쪽으로 그러다 보니 뭐 이제는 뭐 친구와 같이 돼버렸죠. 색을 한 가지 색을 가지고 쓰는 거하고 뭐 이런 뭐 분류법이 있는 것 같은데. 색은 그 말씀드리면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네. 제가 이제 색을 주로 다루는 작가이다 보니 색에 대한 질문이 가장 많습니다. 그 관객분들이나 혹은 컬렉터분들이. 근데 이 자연계에 있는 색은 색과 구조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색소색은 뭐냐면 그 쉽게 예를 들어 드리면 꽃잎의 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치 물감 같죠. 꽃잎을 이렇게 문지르면 거기서 배어 나오죠. 물감 같은 것들이. 그것이 색소입니다. 그걸 색소색이라고 합니다. 그 색소색을 이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이 우리가 사용하는 물감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연계는 색소색과 구조색 이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구조색은 뭐냐면 원래 예를 들면 뭐 장수풍뎅이의 껍질이라든지 아니면 뭐 물고기의 비늘색이라든지 아니면 뭐 전복의 그 아름다운 자개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구조색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 표면에 색칠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게 전자현미경 같은 것으로 보면은 아주 미세한 나노 구조로 그 투명한 구조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 투명한 구조들이 존재하다 보니까 바깥에서 빛이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안에서 빛의 회절과 굴절 그리고 산란이 일어나거든요. 빛의 특징인 산란이 일어나면서 무지갯빛으로 나오는 것이죠. 그 원리가 보통 보는 물색이라든지 무지개색이라든지 황혼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 구조색과 관련된 것들이에요. 원래 물은 색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천변만화하죠. 주변의 환경에 따라서. 그거는 물이 갖고 있는 구조 때문이거든요. 물이 갖고 있는 깊이. 또 하늘에 우리가 하늘에서 보는 무지개는 그 하늘에 떠 있는 수증기, 물방울들이 모여져 있는 그 수증기에 태양광선이 들어가면서 그 안에서 산란이 일어나면서 무지개색이 나오는 거거든요. 빛은 원래 무색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구조색이라고 그러는군요. 네네. 이게 저 같은 경우 이제 그 색소색과 구조색의 원리를 화면에서 구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 작업실에 와가지고 대개 이제 뭐 방문객이 오면은 슬리퍼를 제공하는데 네네. 뭐 이 작업실로 이렇게 넘어가 볼까요 하면서 장화를 꺼내주거든요. 네네. 그래가지고 독특한 우리 김택상 스튜디오만의 특징이 아닌가 하는데 뭐 작업 방식에 따른 뭐 이렇게 환경의 문제겠지만은 네네. 뭐 또 어떤 다른 또 컨셉도 있는 것 같아요. 독특하게. 제가 작업하는 환경 자체가 물이 흥건해 있어요. 항상 물을 쓰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는 방문해 주시는 분들이 혹시라도 불편해 하실까봐 장화를 준비한 것이고요. 그 태도는 제가 작품의 제목을 정하는 태도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처음부터 작품 제목을 먼저 하고 작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작품이 다 된 그 상태를 보고 거기서 받는 감동이나 느낌들을 가지고 제가 제목을 짓거든요. 저는 그 행동이 우선인 사람이지 그 스타일 자체가 그 뭐 개념이 먼저 앞선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방문하시는 분들이 장화를 주면 아니 그냥 따뜻하게 하세요. 그렇죠. 아,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이 지금 이 카탈로그를 보고 있는데 작품 제목에 숨, 그리고 빛, 보랏빛, 바람, 뭐 숨, 빛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오는군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제 그 아웃풋을 보고 거기에 따른 이제 알맞는 이름을 이제 예, 예. 명령하는. 자, 어쨌든 또 잠깐 좀 시장 얘기로 좀 돌아가 가지고요. 지금 이제 미술 시장에서 이렇게 보면은 생존 작가 기준으로 봤을 때 30년대, 40년대 생 작가들, 지금 이제 연세로 말하면은 70대, 80대, 90대 초반에 이런 그 소식 얘기하는 이제 원로 작가분들의 단색화 작가들이나 행위예술 하시는 분들의 어떤 그 인기도나 선호도나 또는 이게 전시가 이제 많은데 이제 다음 세대인 이제 50년대, 60년대 작가로서 50년대 작가지만은 뭔가 좀 이렇게 앞선 세대와 좀 약간의 그 차이점이랄지 아니면은 또 이제 자신의 세대에서 해석하고 풀어야 될 또는 뭐 추구해야 될 이런 그 사회적인 문제랄지 또는 그 앞서서 세대가 이뤄놓은 것을 더 보다 발전, 심화, 승화시켜야 되는 뭐 의무감 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제 나이가 벌써 60대 중반이거든요. 화단에서도 이제 중진에 해당하죠. 실제 이제 30년대, 40년대 생인 이제 1세대 단색화 선생님들은 저희들의 스승님 세대입니다. 예, 그분들 밑에서 저희들이 공부했습니다. 대학원 때 특히요. 예, 뭐 윤영은 선생님 돌아가신 또 박서훈 선생님, 뭐 최명영 선생님 다 저희 스승이세요. 예, 서승원 선생님도 그러시고요. 예. 제가 이제 윗세대 그 선생님들을 이렇게 봤었을 때 그 윗세대 선생님들이 저희 아버님 세대이기도 하거든요. 아버님 세대가 사셨던, 스승님 세대가 사셨던 한국의 상황을 보면 그때는 한국이 후진국이었었을 때입니다. 그렇죠. 주로 활동하셨던 예, 데가. 예. 그러니까 후진국이었었을 때 그 당시 국민들의 삶에 대한 태도, 세계를 바라보는 시선과 지금 선진국 문턱에 와 있는 저희 세대가 세계를 바라보고 삶에 대한 태도 이런 것들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달라야 되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시대 정신이 다른 것이죠. 저는 이제 1958년생이거든요. 1958년생. 개띠. 예, 개띠입니다. 네. 그냥 말 많은 개띠입니다. 네, 경쟁 치열한. 네. 2000년대 들어서면서 이제 제가 40대로 접어들게 되거든요. 40대로 접어들면서 한국이 급속도로 경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IT 산업이 발전하면서요. 그러면서 2000년 월드컵이 열렸죠. 저도 또 저보다 더 아랫세대들도 그때가 비로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각을 우리 역사에서 최초로, 현대사에서 최초로 했었던 시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2003년 선진국에 막 들어선 이 시대를 몸으로 겪은 유일한 세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시대 정신과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 태도, 1세대 선생님들과 다를 수밖에 없고 달라야 된다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이제 뭐 우리가 1인당 국민소득이 10,000불, 20,000불, 30,000불을 지난 20년 안에 전부 네네. 돌파해버린 그런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또 큰 변화 속에서 살았던 세대라고 봐야겠죠. 저 자신을 돌아봐도 그 2000년대 이전과 2000년대 이후를 생각해 보면 2000년대 이후 현재는 대단한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나도
그 세계적인 작가들과 그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고요. 그런 준비도 되어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 뭐 우리 것이 최고야 뭐 이런 수준의 얘기가 아니고요.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한국 작가라서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 자체가 가장 제가 소중한 가치라고 여기는 인류의 문화적 종다양성에 기여하는 일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 한국 미술을 바라보고 있고, 또 세계 그 미술에서 한국 미술의 위치를 조망하고 그리고 있거든요. 예. 저도 그래서 그때 리만 머핀 전시 때 가서 잠깐 얘기하면서 굉장히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세계와 경쟁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다. 네네. 이게 지금도 제가 굉장히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또 우리 다시 또 한국 미술계와 미술 시장 쪽을 이렇게 좀 연결시켜 보면은 네. 2010년대 중반부터 단색화 붐이 일어나면서 추상 붐이 일어나고 이때부터 한국 미술이 세계 급작스럽게 각광을 받고 초대라지는 것이 또 급증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또 한편에서 보면은 또 그 본인 스스로도 지금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서 연관 검색어로서 단색과 단색조 등의 키워드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단색과 포스트 단색과 또 무슨 단색조 이런 것과 김택선 작가를 연결시켜서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네. 여기 대해서 하나 한번 좀 잠깐 얘기를 해주시죠. 예. 단색화라고 하는 것이 우리 미술의 정체성을 어느 정도 대변할 수 있는 사조라 한다면 저도 그와 당연히 맥을 문화적 유전자를 같이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의미에서 그 단색화 혹은 단색조라는 그 명칭에 대해서 크게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정리해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제 입장이라고 하셨죠. 저는 단색화와 함께 단색화를 넘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그 법고 창신의 그 태도로부터입니다. 그 예를 들면 영어 문명권, 즉 서구죠. 서구와는 다르게 그 동아시아 한자 문명권의 삶에 대한 태도는 순환론적 세계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하늘에서 뚝 떨어져 내려온 존재가 아니라 제 전에 부모님이 계셨고 부모님 전에 또 할머니, 할아버님이 계셨지 않습니까? 이 역사 선상에 계속 지속되는 선상에서 존재하는 존재거든요. 따라서 전 세대와 완전히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대에서 계승할 것은 계승하고 저희들 세대의 시대 정신에 맞게 보완할 것은 보완하는 그것이 저희 세대의 책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아주 그 좋은 포인트가 지금 나왔는데요. 네. 이제 서양 미술에 있는 데서는 기존에 없던 화풍을 만들어야 네. 하나의 새로운 예술 사조라고 이런 표현들을 이제 많이 쓰는데 네, 맞습니다. 지금 계승 발전시키고 새로운 창조를 하는 이런 거 아주 그 동아시아 또는 뭐 한국적 또는 뭐 아시아적 이런 거 하나의 그 미술관이 나온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이제 좀 미술 시장과 관련된 건데요. 우리가 이제 전속 작가라는 이제 단어들을 많이 쓰는데 네. 실질적으로 이제 작가는 작품을 열심히 하고 또 전속 화랑에서 그 작가에 대한 많은 그 서포트나 또는 이제 홍보 또는 뭐 전시 기획 이런 것들을 해주는 그 소위 그 분업화된 네. 분화된 어떤 그 협업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제 최근에 이제 뭐 지금 미안 갤러리하고 전속이 되어 있는 걸로 예, 알고 예, 있는데요. 그 이전에는 뭐 그 어떤 갤러리하고 같이 일을 하셨으며 앞으로 어떤 또 변화나 또는 더 확대된 어떤 그 계획이 있으신지 좀 얘기를 예.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 현재는 리안 갤러리하고 전석 관계로 있죠. 그 전석은 3년마다 재계약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3년 동안 작가도 최선을 다하고 갤러리도 최선을 다해서 3년에 다시 평가를 하는 거죠. 제가 리안하고 전속 관계를 맺기 전에 저는 2000년대 초에 카이스 갤러리라고 하는 그 곳과 전속으로 일을 했었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국내 그 이후에는 한 십몇 년 동안
일본 화랑을 일을 했습니다. 일본의 다고치 파인아트라고요. 예, 한 18년째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18년 정도 흐른 후에 한국에서 개인전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선택한 갤러리가 가인 갤러리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가인 갤러리는 업계에서는 잘 아는 갤러리입니다. 그러니까 저희와 같은 이렇게 단색화 관련된 이런 맥락의 작업을 주로 다루는 아주 역사 있는 갤러리죠. 지금은 이제 그 운영을 하고 있지 못하지만, 그리고 이제 그 요새는 이제 아시다시피 리만 머핀 갤러리에서 전시를 하면서 리만 머핀과 전속 여부를 지금 이제 서로 그 저울질 중이죠. 예, 저울질 중인데, 뭐 리만 머핀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 이제 뭐 리슨이라든지 영국의 그건 지금 현재는 이제 독일의 에스터 시퍼에서 지금 그룹전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고요. 이제 저도 그 세계 무대로 진출해야 될 시점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게 정말 전략적으로 그 어떤 갤러리가 저한테 더 맞는지 충분히 그 심사숙고하면서 지금 그 여러 방향으로 고려 중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 우리가 이제 K 아트, K 아티스트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실제 그 리만 머핀하고 전시를 하면서 많은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리만 머핀 같은 갤러리들은 메이저 갤러리라고 하거든요. 그 메이저 갤러리들은 글로벌 기업입니다. 글로벌 갤러리들은 전 세계의 지사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계속 확장 일로했습니다. 대단히 공격적이죠. 그리고 자기네들이 길을 개척해 나가고 자기네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 갤러리들이다 보니까 아주 철저한 전략과 전술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철저한 전략과 전술을 바탕으로 시스템이 만들어지죠. 시스템은 곧 경쟁력이거든요. 한국에 준비된 작가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는 그 국내 갤러리들도 국제 무대에서 정말 우뚝 설 수 있는 갤러리로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자본주의 경제 일반 모두가 경쟁을 기반으로 하고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전략 전술을 엄청나게 밀어붙이고 자본을 또 투입하고 하거든요. 그런 데서 좋은 시스템이 갖춰지고 그런 시스템 안에 들어갔을 때 작가도 단계를 통해서 점차도 활동 범위가 넓어지는 이런 것들이 일어나겠죠.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자, 이제 뭐 인생을 돌아다 보는 것은 뭐 꼭 나이 들어가서 하는 건 아니고 그동안에 이제 지내왔던 삶을 잠깐 좀 리트로스펙트 해본다면은 작가로서 지금 이제 주로 살으셨고 그다음에 또 한동안 또 오랫동안 또 교직자로서 있었는데 뭐 지금의 어떤 작가의 삶 그다음에 교직에서 느꼈던 어떤 점 또 앞으로 뭔가 좀 이렇게 내 삶을 이렇게 했는데 또 내 후배들도 뭐 이런 삶을 생각을 하고 또 어려운 일 있을 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으면 좀 한마디 좀 해주시죠. 교직에서 한 30여 년을 있었었는데요. 물론 그 보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체질 자체가 교직보다는 워낙 그 자유로운 작가 체질이었던지라 마냥 행복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조직 생활한다는 것 자체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그것을 참가해야 하는 그 분위기였기 때문에 저는 현재가 너무 좋습니다. 어떤 구속도 받지 않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온전히 내가 하고 싶은 작업에 투자할 수 있는 이 환경이 너무도 행복하고요. 더 바랄 나위가 없죠. 지금까지 저를 지탱해 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순수하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나는 하겠다. 라는 그 의지뿐이었거든요. 물론 그 의지도 그 저희 뭐 집사람이나 저희 아들이 도와줘서 가능했었던 것이죠. 뭐 세상 모든 것이 그렇듯이 혼자 되는 것은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주변 그 가족들이나 부모님들한테 너무 감사하다는 마음을 항상 갖고 있고요. 제가 조금 더 앞서 작가의 길을 걸은 선배 입장에서 그 젊은 후배님들한테 드리고 싶은 만약에 이제 조언이 있다고 한다면 버티시라는 겁니다. 버티자. 예, 왜냐하면요, 누가 하라고 시켜서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좋아서 한 거지 않습니까? 뭘 바라세요?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을 하면서 평생을 보내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작가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행복함만치 경제적인 측면에서나 다른 측면에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실 줄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반드시 결과는 따라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무엇이든지 쌓이면 이루어지거든요. 네, 금년에 또 전시가 아주 많았습니다. 네네. 네, 아주 바쁜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걸로 보이는데, 금년에 있었던 전시들, 그리고 앞으로 또 계획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죠. 네. 올해 초에 리만 머핀 전시가 있었고요. 예, 미국에서 있었고, 한국에서 있었고, 많은 공부가 됐었고, 또 직접 세계 무대와 맞닥뜨려서 여러 가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였었습니다. 공부의 기회였죠.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이어서 이제 대구미술관의 대규모 전시, 물불 봄이라는 전시를 했었었는데, 제가 이때까지 해본 전시 중에서 가장 큰 전시였습니다. 예, 물론 그것도 대단히 많은 공부가 됐죠. 이제 다가올 전시로는 이제 독일 에스더 시퍼 갤러리에서 그룹전이 있고요. 그리고 그 전에는 또 이제 그 웨이브 미술관이라고 하는 데서 거의 개인전 규모로 전시가 곧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대구 리안 갤러리 이제 신축 개관 기념전으로 11월 정도에 이제 또 단색화 관련 저희 세대 포스트 단색화전이 있고요. 그러고 보니까 11월에 또 개인전이 또 하나 있네요. 예, 일본에서 또 개인전이 있습니다. 상당히 타이트한데요. 힘들긴 하지만 한마디로는 설레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또 빛을 중시하는 특성상 우리 김택성 작가님은 나는 막 이런 데 가서 꼭 전시를 해보고 싶다는 그런 욕망이 많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당연하죠. 그동안 많이 이제 서치를 하셨겠지만은 이런 어떤 내가 실질적으로 지금 컨택을 하고 있으며 또 실적으로도 얘기가 되고 있는 데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예, 예. 좋은 질문 주셨는데요. 네. 아쉬움과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그 현대미술은요, 현대 건축과 같이 가는 것입니다. 현대 건축과 같이 간다라는 의미는 모더니즘 건축에서 화이트 큐브라고 하는 개념이 나왔고요. 포스트 모던 건축에서 현재 세계적인 자연 채광 미술관들의 건축이 나왔습니다. 제가 리서치 해본 바, 현재 세계적으로 작가들이 전시를 하고 싶어 하는 미술관들은 전부 다 포스트 모던 건축을 하시는 세계적인 건축가들이 건축을 한 건축물이고요. 거기다가 전부 다 자연채광과 인공광을 조화시켜서 설계하는 건축공간입니다. 자연채광이 왜 중요하냐면요, 그림을 살아있게 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미술관을 제가 리서치해서 타겟팅화해서 그런 미술관에서 전시하는 계획을 한번 세워서 추진해보자 해서 지금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한 20여 개의 세계적인 미술관을 타겟팅화해서 맞춤 전시 제안서를 만들어서 어플라이 중이고요. 벌써 몇 군데 미술관에서는 답장이 왔습니다. 근데 샤또 라코스테라고 하는 곳인데요. 거기는 이제
뭐 우리나라에도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알려졌죠. 또 예, 박서본 선생님이 전시를 박서본 하나 선생님. 하셨었죠. 거기는 까르티에 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이더라고요. 근데 그쪽 관계자와 이제 그 일을 저를 대신해서 대리해주는 그 고 대표님이라는 분이 직접 통화를 했는데요. 전 세계에서 이런 전시 제안서는 많이 온답니다. 한국에서만 거의 최초로 온 거랍니다. 최초로 온 것이고, 그리고 많은 전시 제안서를 받지만 이렇게 충실하게 그 작업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내용을 잘 담아서 온 제안서는 처음이다. 그리고 이 김택상이라는 작가의 작품이 워낙 그 독특하고 방법론도 너무 참신해서 관심이 깊다. 구체적인 논의를 해보자. 라는 그 메일이 왔거든요. 자, 오늘 이 일산에 와가지고 아주 그 좋은 장소에서 열심히 작업을 하는 김택상 작가님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는 김택상 작가님의 원대한 꿈과 세계를 향한 모든 계획이 성공하길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